여의도 계몽이와 민주당 막말의 외주와 조희대 비난한 최혁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여의도 개모임이 1화에서 끝나지 않고 2화로 무사히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무려 조회수가 거의 회에 다다르게 나왔습니다. 저희 계주가 도망 안 갔어요. 김계주님이 도망 안 가시고 또 나와주셨고, 저도 이제 90명이 들어 14일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이제 맹기 의원이 그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딱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번 국감에서 정확히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제 이제 법사위 이제 그 국감에서 그 대법원 나왔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나왔었잖아요. 네. 원래 관례상 그리고 그 삼권 분립의 이제 그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이제 나가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법관들도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뭐 사법부의 대표이기도 하고 실제 재판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였고, 그동안에 어떤 정권에서도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재판을 하지 않는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라고, 증인으로서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답변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굉장히 이건 부당한 이제 요구리,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였고, 그러면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적절한 이유를 들어서 뭐 타당한 명분을 들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한독수하고 언제 만났냐, 뭐 그거 의혹을 네가 해소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알려졌다시피 그거는 이제 신뢰하지 못한 제보인이 그냥 이제 들어서 제보한 거고, 그 서영교 의원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냥 AI로 재구성된 그런 녹취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건데 이제 그거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내가 맹기 의원님한테 갑자기 당신 도둑질했지, 도둑질 안 했던 거를 당신이 증명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래 증명이라는 것은 있다고 하는 쪽하고 없다고 하는 쪽이 이제 부딪히면 있다고 하는 쪽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있었는지, 내가 없다는 거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게 있어, 근데 증명은 네가 해, 그런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예요.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계속 우리는 인격 모독을 할 거다, 계속 의혹을 제기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못살게 구는 거죠. 왜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파기 재판도 하고, 유죄 취지에 이제 파기 재판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가 있을 거리, 유죄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면 진짜 황당했던 게, 그 원래 기본소득당 출신이었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민주당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있죠. 거기가 이제 합성 사진을 들고 왔어요. 맹기 의원도 어제 봤을 텐데, 조요토미 히데요시 진짜 얼마나 이렇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저질이 진짜 이건 진짜 보는 사람이 다, 제가 이제 다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회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저지를 수가 있고 이렇게 저열하게 이제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게 되게, 내가 그쪽 사람이 아닌데도 자괴감이 들 정도였어요. 네. 근데 유독 왜 이렇게 특히 이제 민주당은 예보를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하기 네. 생태탕? 맞아. 그거랑 이제 또 제가 네. 기억나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 첼리스트? 네. 그리고 항상 이제 그 모 뉴스 공장 하시는 분, 김어준이 지금. 네. 항상 이렇게 뭔가 네. 의혹들을 항상 제기를 하고, 뭔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 거짓말이고 다 그냥 중성모략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약간 여기 민주당 맛집의 비결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생태땅은 이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때 그 박영선 캠프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 들었었는데, 자기네들 그 생태탕,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생태탕 그 분명히 있다 막 해가지고 계속 그 캠프 내부에서 막 그걸 막 끌고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민주당 이제 캠프에, 그 박영선 캠프에 파견됐었던 민주당 보좌진, 이거 진짜 맞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 인사가 계속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네들이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던 거고. 약간 민주당 분들은 그런 설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가 봐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먼저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막말의 외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막말의 네. 그러니까 막말의 외조가 뭐냐면, 원래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이제 제일 처음 이제 대통령하고 그 대선에서 경선에서 붙었을 때, 네. 그때는 굉장히 세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뭐 사이다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업에 대한 비난,
그리고 가진 자에 대한 비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막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막 탄핵해야 된다 막 제일 먼저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센 말 뭐 이재명 사이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파의 지지를 받아서 떴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었고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나름 이제 중재하려는 입장을 이제 보이는 거죠. 물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이 당연히 그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한쪽의 말만 하는 식으로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니까.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민주당과 피하 세력들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정치 신인으로 등장했을 때는 막말을 해서 어떻게든 떠야 돼요. 어제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 말 때문에 국민들이 그 최혁신의 사람 다 몰랐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 말 때문에 알았잖아요. 그리고 개딸들은 이제 제대로 일하는 일꾼이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강경파들한테 잘 보이게 하고 뜨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는 올라서고 그러다가 나름 이제 위치를 잡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싹 돌아서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듯이 막말의 외주화라는 게 뭐냐면 민주당의 목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장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알아서 탄핵을 시키던가 근데 탄핵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인격적인 모독을 줘서 알아서 물러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법무부 장관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민주당의 이제 주요 인물들이 직접 얘기하기에는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역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최혁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최혁진 의원 같은 사람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뜻이 아니다. 그 사람 민주당도 아니고 무소속인데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얘기한 거다 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전략적인 목표는 이미 이룬 거죠. 민주당은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인격 모독을 하고 되게 저질스럽게 저열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관료 출신의 이제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마타도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정책적이라든지 뭔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조롱하고 휘하고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너 계속 안 물러날래?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데 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말 있죠. 이제 노동 이제 그 대기업에서 자회사 아니면 이제 그 외주 맡기는 거에 대해서 그 위험의 외주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빗대어서 그 막말의 외주화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외주를 많이 주네요. 참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에 그 대법원장님도 임명이 되실 때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알기로는 국힘이랑 민주당 같이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뭔가 뭐 이제 재산상의 뭐 학력의 문제, 자식 문제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옛날에 이제 판결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했었는지 그거에 대한 비판밖에 없었는데 굳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하거든요. 첫날에는 공격 좀 하다가 이튿날에는 그냥 뭐 이제 문제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내 기억이 맞다면 그때 서영교 의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인사청문회. 서영교 의원도 그때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 참여해가지고 이제 같이 승인해가지고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서영교 의원 보면 열심히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본인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통과시켰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는 또 그 공격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제일 열심히 빠지는 듯이 그 목소리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대답하세요. 어제도 그러시던데. 그 특유의 그 우렁찬 목소리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되게 대장부 같은 목소리로 어제도 막 계속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대법원장은 대답할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대법관들은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장도 재판 중에 일부는 참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이 입법부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그 재판에 대한 개입이 되고 그건 결국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부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에 대해서 국감에 나와가지고 답변해라라고 한 적은 아무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상권 분립을 위한 그런 관례, 그런 전통을 이번에도 민주당이 깨버린 거죠. 국회에서 그동안 이제 여야가 상권 분립이나 그 정당 간의 활동, 그 의정 활동을 위해서 이제 서로 간에 지켜왔던 관례들을 보면 다 민주당이 깨버렸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여태까지 다 불분율로 여겨진 그런 것들, 손대지 않았던 것들을 다 전부 그냥 본인들 입맛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주는 것도 이제 민주당이 깨버렸고, 그리고 예산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도 민주당이 깨버렸고, 이번에 대법원장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고 그냥 인사말만 하는 게 원래 관례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민주당이 깨버리고 그냥 다 깨버렸어요, 그냥. 진짜 본인들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네요. 네,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3.1일체라고. 네, 진짜 3.1일체 정부. 이 3.1일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지금 하나는 이제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처벌을 받게 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죠. 그러기 위해서 조기에 빨리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그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그때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20년 집권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민주당도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목적인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이제 다 치우는 거죠. 그래서 법원들이 지금 다 이제 이렇게 길들여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이미 해체한 거고,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을 요소들 하나씩 다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찰 개혁한다고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한테 힘을 실어줬다가 역풍 불어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민주당의 이제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걸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판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하고 그 조직들의 이제 권력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다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참 복잡한 문제네요. 그러면 결국 김계주님, 결국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물러나실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봤을 때 굉장히 그 사람은 꼿꼿한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뭐 타협 같은 거 하지 않고 정말 법관으로서 리걸 마인드에 의해서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계속 이제 참고 뭐 개인적으로 모욕이 있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본인이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나이죠. 원래대로라면 이제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내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임기가 거의 비슷하게 끝날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70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27년? 네, 27년에. 네, 그러면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결국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싸움인데 결국은 어찌됐든 아무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을 할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임기 종료를 하면. 그럼 그때 되면 정말 그 3.1일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시점까지 하면 27년까지 네. 계속 있는다고? 네. 그럼 27년 그 임기 후부터는 네. 정말 원하는 그게 다 되는 거네요. 네. 싹 다 가져오게 되는. 그래도 이제 버텨야 되는 이유가 그래도 27년까지 그 전에 이제 선거들이 있잖아요. 그 선거에서 어떻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버티기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선거에서 야당이 좀 승리하고 잘하면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민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제 대법원장 임명하기는 좀 위험부담이 클 거예요. 그런데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선거 전에 신임 이제 대법원장 임명할 수 있게 되면 눈치도 안 보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끝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긴 버텨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이게 네. 어차피 여기 정치에서는 또 정치나 역사에는 만약이란 건 없지만 만약이라는 걸 상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파기환송을 해서 네. 유죄를 만약에 진짜 받았으면 네.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유죄 받았으면 당연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지 못했죠. 당연히 네. 그 직전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희대 그때 대선 직전에도 네. 그때 대법원에서 그 유죄 취지에 이제 파기환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 겁을 먹어가지고 그걸 그냥 선거 끝나고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꼬였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선거법 위반이나 위정교사 혐의로 5가지 재판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 막 이제 그 불출석하고 통지 안 받고 그게 53건인가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재판을 질질 끌었거든요. 그런데 사법부가 그거를 봐줬어요. 당시에는. 근데 왜 봐줬냐면 어차피 재판을 그렇게 질질 끌어봐야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재판이 결국 끝나기 때문에 결국 그냥 이제 이게 그냥 시간만 조금 이제 미루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는 이제 영향을 못 끼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이제 일당이기도 하고 계속 이제 대법원 압박하고 그래 이 정도까지는 들어줄게 해가지고 그냥 그 재판 질질 끄는 것도 그냥 용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탄핵을 당했고 새로 대선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그게 다 타임 스케줄이 다 꼬인 거예요. 그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시간 끌어도 결과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준 거였는데 새로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그게 다 꼬이게 된 거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비상계엄으로 이제 그 타임 스케줄이 꼬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선 전에 어떻게든 이제 이런 직전 이제 대선이나 그 전에 이제 대장동 사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재판부가 내려야 그 결과를 두고 이제 국민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네네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좀 더 늦지 않게 그 대법원에서 3심으로 그 파기환송 이제 결과를 내린 건데 문제는
그거를 2심 재판부가 결국에는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을 해가 선거 이후로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탄핵이 아닌 이상 이제 소추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대법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빌미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 직전인데 파기환송을 하는 유죄 취지로 그렇게 하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얘네들 확인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공격을 했을 거라면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으로 유죄로 파기환송할 거라면 2심 재판부도 이제 바로 대선 전에 이제 판결을 내리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조율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공격을 했는데 공격이 실패를 하고 어중간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민주당 보고 공격해 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죠. 파기환송 할 거였으면 이제 2심까지 이제 제대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냥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만 하고 타격은 못 입혔으니까 반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거고. 아주 그냥 제대로 그냥 그걸 하는 거네요. 그번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 전면적으로 나서서.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사법부를 장악해야 되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갈아치워야 될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대선 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을 했네? 그럼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네.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세력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음에 안 들면 적폐 세력이었잖아요. 적폐청산을.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한덕수 만났다. 그래서 저기 내란 세력이다. 그런 식으로 맞아. 이제 중상 모략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중상 모략을 할 거라면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와서라도 하던가. 증거도 없이 이제 공격하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 반박자료는 증명해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여기까지 국감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 다음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이제 체면을 구게 된 게 뭐냐면 백혜룡 경정이라고 있어요. 네. 그 마약 수사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매합을 해가지고 수사가 이제 망가졌다, 매합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인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임은정 검사장이 그 마약 외압 사건을 이제 그 밝히는 그 수사팀이 이제 그 팀장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임은정 검사장이 이제 그 팀장이 됐으면 그러면 임은정 검사장이 그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이 사람 수사 잘하겠다 싶으면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조직의 장한테 인사권을 줘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수사팀에 백혜룡을 집어넣어라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라 네.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예. 민주당은 이제 그냥 대통령이니까 뭐 행정부에서 하는 애가 다 대통령 지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법치라는 거는 네. 그리고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누가 권력을 잡던지 간에 어떤 권력자의 위치에 있던지 간에 그 사람의 명령이나 행동은 다 법적 근거하고 시스템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직접 그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에 대한 이제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수사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수사에 대해서 중립성이라든지 그런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위험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천정배 법무부 장관 때였나? 그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 지휘하고 이제 스스로 사표냈어요. 네. 지휘를 하고 나서. 지휘를 하고 나서 사표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죠. 네. 원래 해서는 안 된 일을 자기가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사표를 쓰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를 이건 대통령이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은 없어요. 개별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다는 권한은 없어요. 대통령은 정책을 주관하고 인사권을 가진 거지 그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정말 약간 그 전에 네. 문 대통령 시절에 약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약간 이런 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비상계엄을 한 것 같은 효과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 일을 할지라도 자기의 법적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할 수 없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통령이니까 행정부에 대해서는 내가 뭔 지휘를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독재예요. 이게 독재예요. 그러니까 독재가 다른 게 아니라 법적 권한 없이 그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뭔가 절차를 걸쳐서 네.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하물며 일반 그런
동사무소 그런 데만 하더라도 다 결제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다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게 없는 거예요. 결제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본인이 하기 이제 이 문법 네. 보니까 선과 악 네. 두 개를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본인들은 이제 선으로 치고 네. 나머지는 다 내려한 세력들을 청산하겠다. 네. 그걸로 이제 다 바라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임금님이에요. 옛날 임금님처럼 임금님이야 뭐 옛날에 그냥 왕이었으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네. 이제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서 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지배를 할 수 지배를 하도록 이제 규정을 한 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법치인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독재를 본인들 젊었을 때 다 겪고 그리고 운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네. 거기에 불의에 맞서서 왜 근데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독재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군부가 독재에 대해서 반대가 한 게 아니라 네. 군부가 독재하는 걸 반대한 거예요. 독재는 자기가 해야지. 독재는 우리가 맛집이다. 네. 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검찰 독재 이런 네. 식으로 말을 계속 했었잖아요. 네. 검찰 독재 그만해.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도 안 했던 그런 짓들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런 양심의 가책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선악 이분법이라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 처음에 모든 행동 시작이 나는 선이다 해서 시작을 해요. 내가 선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난 이건 선을 위해서 선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법과 맞지. 절차는 이제 선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진짜로 그 법과 절차를 왜 하고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본인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면은 그게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 법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네. 그 나라나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악법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법이 있고 항상 누군가의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네.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약간 신호등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라 자체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냥 앰뷸런스 마냥 119처럼 그냥 그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다 무시하고 그냥 다 건너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이고 비유를 잘 했는데 맹기현이 이제 비유를 잘 했는데 네. 뭐 빨간불이고 뭐 주황불이고 말고 이제 그렇게 막 통과할 수 있는 게 그게 계엄이잖아요. 그게 계엄되면 그게 하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실패했는데 네. 정작 이제 민주당이 이제 빨간불 무시하고 그냥 달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네. 그 효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리고 있다고요. 진짜 되게 충격적이네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통 이제 여당이 그렇게 하면 야당이 견제를 하고 네. 그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민주당은 여당이지만 굉장히 다 야당처럼 하는 거 같고 국민의힘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야당 중에서는 제일 의석수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그냥 최감상은 진짜 한 열 몇 석밖에 없는 그런 정당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웃긴 게 뭐냐면 그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일 때도 그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국감할 때도 부자질이니까 이제 네네.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옆에 있었는데 그때 의원이 있었어요. 의장 되기 전에 그때 지나가면서 여당 되니까 심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그때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는데 그때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면 원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야당 가는 게 불편하고 여당 가면 이제 편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는데 새누리당 가면 이제 편하다고 공무원들이. 네. 야당인데도 뭐 별 그런 게 야성이 없어요. 뭐 싸우고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아니 왜 거기는 야성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딱 얘기하면 엘리트들의 인생 이모작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판사까지 했는데 뭐 차관까지 했는데 이제 뭐 정치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엘리트들이 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들 범생이었잖아요. 그냥 이제 남들 시키는 거 열심히 일하고 성과 올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싸움 같은 걸 하게 되는 그 자리에 가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되게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국민의힘의 문제고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운동권 출신이고 80년대 때 다 이제 화염병 던지고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싸우는 게 베이스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성격이라는 것은 자신이 젊었던 시절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뭘 공부했냐에 따라서 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평생 투쟁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되던 여당이 되던 계속 이제 싸우고 우리는 이제 뭐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면서 자신들이 기득권인데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원래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민주당 의원들은 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 자체에서 다 기득권이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 기득권이 민주당이죠 지금. 그러니까 네. 기득권인데 왜 아직도는 항상 본인들이 다 그렇게 탄압받고 네. 힘든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왜 그리고 그 개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80년대 대학생 때 스스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이에요, 화석. 그러니까 40년 동안 공부도 안 하고 발전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인드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학생 80년대 대학생 때 마인드 그대로가 남아가지고. 아직도 본인들이 약자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네요. 보면 대기업 총수 부르고 막 이제 경제단체 정경련이라든지 경총에서 호통치고 그러면서 경제단체나 기업들한테 할 거 다 내놓으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저게 이제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득권 그러면 다 타파해야 되고 다 뺏어야 된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네요. 네. 2025년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가장 큰 기득권인데. 그러니까. 네. 근데 참 이게 복잡한 게 지금 그 사람들이 똥볼을 차더라도 그 사람들을 그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몽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없어요.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항상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계속 그때는 새누리당이 계속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계속 한나라당, 네. 예, 승리하고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대선 이후 한 열 몇 번을 무조건 다 선거에서 다 패배를 했어요, 연속으로. 그때는 민주당 계속 선거에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이상, 60대, 70대 이 보수적인 것은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제 되게 절망적으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그래서 이제 그때 20대, 30대가 지금의 40, 50대가 돼가지고 민주당의 이제 그 적극적인 이제 지지층이 된 거고 그리고 그 40대, 50대를 보면 젊었을 때 운동권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운동권은 제대로 운동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운동권 언저리에서 그냥 옆에 친구들은 운동을 하는데 난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직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그 얘기를 나눠보면 직접 운동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되게 부채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남아있어가지고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거고 어찌됐든 그 나이 때는 젊어서 10대 같은 경우 50대 같은 경우에는 젊어서 군부 독재를 이제 직접 경험해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없다고 봐요, 그거. 그리고 반면에 그 20대, 30대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요. 20대, 30대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계속 이제 민주당이 그 부동산 가격 확 올려버려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의 희망도 없애버리고 사다리 걷어차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붕개, 이제 가재, 붕어, 개구리는 이제 뭐 그냥 개천에서 잘 살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20, 30대한테 완전히 이제 민심을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돌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 간의 이제 지지라는 거는 어떻게 잘 변경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하겠지만 좀 연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돌아해요. 그렇게 돌아설 수 있어서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하는 말들이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말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약간 다 그 좀 매도를 하는 경우가 좀 요즘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군부 정권이 군부 독재가 하던 거를 이제 그 민주당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 때 그때 정권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너 빨갱이 그랬잖아. 근데 그 똑같이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면 너 크고 너 내란사려.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저기 이제 독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군부가 독재하는 걸 반대한 거라고. 그러니까 참 요즘에서도 물론 이제 저도 그 밖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친구들이나 네. 가족이나 어떤 뭐 모임 같은 게 있어서 정치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뭔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연예인 예를 이번에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홍진경이라고 아시죠? 알죠. 홍진경이라고 그 모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빨간 옷 입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을 올렸어요. 그냥 네. 뭐 투표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스타그램에 그냥 빨간 옷 입고 그냥 일상적인 걸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 화가 풀리는 거. 어떻게 공인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올릴 수가 있냐. 이렇게 올리고 근데 또 같은 날에 박혜미라고 하이킥으로 유명한 여배우 있어요. 심지어 그분은 좀 되게 그렇게 파란 옷을 했는데 기사에 다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완전 뭐 푸른 블루, 멋진 블루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심지어 욕하는 사람들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자체도 그렇게 약간 그런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너무 편향된 거지 않은가. 그러니까 물론 보수가 무조건 옳다, 진보가 무조건 다 틀리다 이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공론화적인 장에서도 그런 문화, 영화 이런 예술계에서도 뭔가 이런 치유
치우친 보수적인 발언을 하면 되게 아직도 되게 문매를 막 개념 없는 사람으로 약간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거 아니 약간 좀 되게 개념 땡땡땡 네. 개념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프레임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전에는 이제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주장을 하는데 네. 옛날에는 그게 또 반대였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떤 식으로 반대였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예술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나 그런 데를 이제 지지를 하면 네. 오히려 탄압을 받았죠. 지금하고 정반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서로 공수교대를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공수교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해진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지, 상대방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니까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반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아까 그거는 민주주의 발전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은 이제 누구의 편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언론에 대해서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기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듣는 적이 있어요. 기자는 저기 누구 편이라고 정치권에 인식이 되면 그 사람은 끝장이다. 그 사람은 기자가 아니다. 차라리 기자는 그러니까 모두 깎기 있죠. 다 까는 사례라고 인정을 받아야 그게 진짜 기자다. 라는 얘기를 이제 저는 이제 기자라고 얘기하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자는 다 까야 돼요. 특정해. 쏠리지 않고 누구나 다 까야 돼요. 누구나 다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러지는 않죠. 아니 또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요새도 이제 기사를 보면은 요새도 되게 잘 돼 있어서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면 뉴스가 언론사별로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보면서 약간 좀 느끼는 게 그 언론사별로 약간 쓰는 입맛에 맞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목이랑 내용만 대충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썼겠구나 그게 좀 짐작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게 좀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언론사로서 이제 가장 이제 엉망인 곳이 네. 그 보수 언론이에요. 이제 보수 언론을 하기에도 좀 그런데 스카이데일리하고 거기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인 언론사는 아무리 이제 누구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뭐 제목에서 이제 뉘앙스 다르게 아니면 뭐 기사 내용에서 어떤 거는 부각시키고 어떤 거는 뭐 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대충 어느 쪽 입장인지를 은근하게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스카이데일리는 뭐 그냥 대놓고 선동과 날조로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해커 99명이 이제 미군 기지로 압송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 언론이 대놓고 아예 날조로 한 거잖아요.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정말 놀라운 아예 대놓고 그냥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기존의 언론은 아무리 누구 편을 든다고 할지라도 그 기존에 누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서 거기를 편들어서 주던가 아니면 비판을 하던가 그렇게 되는데, 아예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선동과 날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사 자체도 이제 보면은 팩트를 기반해서 써야 되는 게 약간 그 기자의 의무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지금. 네. 그거를 그렇게 약간 뇌피셜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뭐 유튜브에 나와서 네. 한다든지 그 주장을 해야 된다는 네. 그게 좀 아예 반대로 됐구나. 그렇군요. 그렇게 복잡한 경우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좀 들었고, 오늘의 이슈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어제 국감에서 그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어제 이제 정무위에서 이제 총리실 관련해가지고 국감을 했어요. 그래서 총리실 국감을 하면서 그 최근에 그 반중 시위들 있잖아요. 예. 네, 반중 시위들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뭐 중국을 혐오하는 그런 시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금지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제 국감에서 국무총리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판을 질의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중 시위에 대해서 이제 혐중을 그만둬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진보단체들, 진보정당들이 하는 그 반미 시위는 그럼 왜 가만히 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반미 시위는 이제 정책적인 비판이고 반중 시위는 이제 중국 전체에 대한 이제 혐오적인 표현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김재석 의원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양키 고음을 해석해 드릴까요?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재밌는 게 있어요. 집회에서 운동권 학생들이 집회를 하면 막 구호를 외쳐요. 근데 구호를 무슨 뭐 저기 미군 부대 철수하라 하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면 그 PD 운동권 이제 NL하고 PD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PD는 그 NL은 무슨 구호를 외치든지 간에 마지막 마무리가 반미 투쟁 그거였어요. 무슨 구호를 외치는 거냐 마지막은 반미 투쟁 그거였어요. PD는 그건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PD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어쨌든 이건 이제 약간 딴 데로 빠지는 얘기고, 그래서 반미 투쟁, 반미 시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정책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이중잣대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책적인 비판이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젊었을 때 미국 대사관장에 화염병도 불질렀잖아요. 그게 정책적 비판이 될 수는 없죠. 이렇게 어떻게 정책적 비판이 되는지. 화염병으로 정책적인 비판을 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명동 같은 데서 이제 네. 반중 시위 하는 사람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중 시위 하려면 그냥 그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관광객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에서 한국에 온 관광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호감을 가지고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이제 온 사람들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 대해서 그 반중 시위를 하면 오히려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돌아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국이 좋아서. 네. 그래서 뭐 중국에서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들, 뭐 예전에 이제 거기 한한령 내린 거나, 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피토려 가지고 이제 갑질한 거나,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건 당연히 해야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일반 시민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맞는 말이죠. 그게 진짜 정책적인 비판이라면 아까 그분들이 말한 정책적인 비판이라고 수긍이 가겠지만, 일반 그 개인은 진짜 한국이 말씀한 것처럼 좋아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행을 하러 온 거고. 그리고 또 한국 자체,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게, 은근 한국도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막 저도 이제 해외 많이 여행을 나가면 동양인이라서 실제로 막 인종차별 비슷한 거 당해본 적도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은 좀, 요새야 이제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민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하 국제마트, 그러니까 오히려 세계화는 서울 같은 대도시보다 네. 지방이 더 세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서울 이런 데는 한국 사람들이 더 비중이 높고, 있는 외국인들은 관광객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지방은 실제로 그런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촌은 진짜 일손이 안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약간 그런 표현적인 한국인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도 그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흑인들 같은 경우는 N 사운드라 그런 발언들을 되게 쉽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비하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 글자 쪽땡땡. 네. 그것들도 되게 많고 이러는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온 부분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르신들 특징이, 외국인들은 빤히 쳐다보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좀 놀랍다는 거야. 그리고 백인들이나 흑인들이 이제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빤히 쳐다보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건 나도 좀 이해가 가는 게, 내가 초등학생 때, 나 때는 뭐 국민학생이었지만 그때 외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서울 사람인데도. 맞아. 그래서 외국인이 보이면 빨리 쳐다봤어요.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한국은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되게 낯설어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약간 그런 건데, 약간 외국인 보면 공포라고 했나? 영어를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저는 이 중국 사람들 좀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중국인들은 그냥 외국인 써다 중국어잖아. 그 상대방이 중국어를 할 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국인들이랑 일본인들 약간 좀 해외에 가면은 영어 항상 한국인들은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할 때 쓰는 영어 막 그런 영어 해가지고 막 공부해서 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기술의 발전이 참 좋은 게,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힘들었는데 요즘 이제 구글 번역에 같은 거 하면 맞아. 그냥 내가 몰라도 그냥 서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알아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뭐 아까 얘기를 돌아가면 한류가 발전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이제 국부흥 같은 걸 느끼고 있잖아요. 예, 많이 느끼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걸 느끼려면 외교의 관계라는 서로 상호주의적인 거예요. 그렇게 뭐 한국에 대해서 이제 뭐 한국의 문화가 수출되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방문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긍정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이제 반중 시위가 됐던 반미 시위가 됐던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게 지금 이렇게 형중 시위하지 말라. 저 그거 엄청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좋아하는 사람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싸잡아서 하는 거니까, 지금 시위는 명동에서 막 그렇게. 그것도 봤어요. 저 인천공항에 나와가지고 중국인 다 돌아가라 막 그런 성조기랑 태극기 들고 하는 것도 봤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에 그 19년도에 약간 나라 전체적으로, 정당 전체적으로 그 노노재팬 노재팬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했던 거를 저는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저기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항상 사용하잖아요. 민주당은 항상 선거 때마다 지난 총선도 그렇고 지지난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다.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에 대한 증오를 시켜가지고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 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해외여행 많이 오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가장 가깝고 가장 돈 안 들이고 이제 가장 문화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교류도 엄청 활발히 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반 시민 단지에서는 다 그렇게 교류를 열심히 하고 서로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진짜 양국 간에 이제 우호를 증진시키기에도 이제 부족한 판에 그걸 오히려 이제 왜곡시키고 역행을 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요. 진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역으로 생각을 해서 네. 일본의 그 극우적인 네.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노 코리아, 바이 코리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진짜 되게 한국 사람들도 충격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일본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한 네. 그런 회복.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그 서로 국민들까지 저는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걸로 네.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막 되게 절정에 달했을 때 막 도요타 그런 차, 네. 일제차 끌고 다니는 차에 막 뭐 렉서스 이제 뭐 때려부셨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히 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던 우리가 사람들이 예전에 노제판 하기 전에 그게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 반미 시위 한다고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KFC라든지 이제 미국 이제 프랜차이즈 예, 같은 예. 데서 뭐 때려부시고 그런 적 네, 네. 있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상관없이 진영과 상관없이 진보 보수 상관없이 중국 사람들 왜 저러냐 왜 저렇게 미개한 짓을 하냐 비판했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똑같이 노제판 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네. 5년 지나서 6년이 지나서 네. 물론 잘못된 거 맞죠? 반정 시위는 이제 정책적인 비판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게 실들 치는 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웃긴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대통령님이 이번에 선거 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양안 문제에 대해서 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런 말.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게 실리 외교잖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삔또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삔또가 나가고 일본 입장에서 삔또가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와 외교 관계에서 뭔가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솔직히 외교적인 문제로 보면은 한국보다 북한에 더 주안점을 주는 게 아닌가. 이거 실제로 열병식 할 때도 푸틴, 김정은, 시진핑 셋이서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중간에 있어 가운데 뭐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대우받았던 게 당연히 푸틴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김정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애매한 위치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한국이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러시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문제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우리나라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하고는 이제 제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안 돼요. 네. 그런데 한국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별다른 이해관계 없으니까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쉬웠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관계도 이제 뭐 딱히 이제 좋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딱 한국이랑 러시아가 러브 전쟁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후로 되게 그 문제가 좀 많이 생겼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한국도 거기 러시아 대응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참 점점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이 네. 많이 고립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싸울 거면 네. 중국은 그래서 미국하고 싸우면서 자기들의 이제 우군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열병식 때도 다 초대하고 그런 식으로. 네. 우리나라 뭐 그렇게 뭐 중국하고 친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하고 싸운 그 트럼프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뭐 러시아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뭐 친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와, 참 이게 복잡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정권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서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했었으면 언론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겠죠? 이런 문제들도. 이런 문제라면 어떤 거 말하는 건가요? 이런 외교적인 고립이 된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네.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그런 야당 정치인들도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거니까 민주당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제대로 네. 외교 못한다. 똑같이 그렇게 지적을 했었겠죠. 외교 네. 아마추어 정부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도 별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환율 문제가 나와서 하는데 이제 1,400원이 됐을 때 네. 이재명 후보가 그때 그랬거든요. 계엄으로 인해서 나라 망했다. 네. 근데 지금 똑같이 환율이 1,430원을 하고 그럼 이제 아직도 이제 저기 이제 네. 계엄 중인 거죠. 아직 내란 아직 수습한다. 수습하고 있는 거죠. 내란 수습에 의한 환율인 거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1,300원대 초반이었잖아요. 네. 1,400원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아예 1,400원대로 이제 네, 고정이 그래서 1,400원대로 이제 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코스피 지수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역대 최고를 갱신을 하고 있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아할 게 아니라 원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 바라보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원화 가치는 그래도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 저 내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내란. 그 모든 건 다 내란 세력 네,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이게 다 내란 때문이다.
네. 다 개혁됩니다. 그럼 근데 진짜 정치하기 편하겠어요. 그쪽 입장에서는 뭘 했던 간에 다 내란 잘못으로 넘기면 되니까. 그게 정말 정치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면서 정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 잘못이든 뭐든 간에 네. 내란 잘못이니까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 그렇게 당론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계속 이제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다가 허구한날 계속 5년 동안 적폐 청산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과 분노가 쌓인 거잖아요. 무슨 적폐 청산을 이제 임기 내내 하느냐. 네. 문재인 정부 스스로 뭔가 하는 거는 없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한 거라고는 이제 그 부동산 경제, 부동산 시장 폭망시킨 거 이제 그거밖에 없었고. 참 되게 이게 가슴이 많이 아픈 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치 보복이 저는 끝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네. 이제는 상수가 됐어요. 국힘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이제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보여요. 이제 민주당이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국힘도 한번 당했으니까 이제 정권 잡으면 하겠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옛날보다도 더 엄청 후퇴한 게 옛날에 전두환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김대중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말려가지고 이제 사용 안 당하게 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전두환 때에 이제 제명당하고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들이 대통령 했을 때 뭐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전임자들 뭐 사회통합을 한다는 의미로 전두환, 노태우 다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회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그렇게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좋아서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했죠.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통합과 국민들의 통합 그리고 이제 소모적인 정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다들 이제 소인배가 됐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소인배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제 자기 심기에 거들리면 다 탄압하려고 하고 다 이제 깜빵 보내려고 하고 그런 거죠. 대화는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문제였어요. 아무리 이재명 그때 당대표가 그때 이제 뭐 수사를 받고 있고 뭐 재판 받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만나긴 만나야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만났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확실히 이제 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2화를 마무리하게 됐고 3화도 이제 또 다음 화에도 개모임이 안 망가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